자, 이어서 주택법의 기출문제, 자, 네 번째 테마인 주택의 공급에 대한 내용 보겠습니다. 자, 주택법에서 공급에서 이제 한 문제에서 조금 예외적으로 한 두 문제까지도 가능한데, 문제를 보시면, 자, 우선 공급이란 거는 우리 앞에 강의에서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설계도 심사를 받고 공급했었어요. 건설을 했죠. 그럼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설된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것. 자, 분양과 임대가 공급에 해당되는 겁니다. 혹시 시험 문제에서 주택법상 주택의 공급이란 분양하는 것만을 말한다 하면 틀려요. 자, 이게 분양 또는 임대이기 때문에 임대 아파트, 임대 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공급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1번.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급을 할 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또 받아야 되죠. 자, 공급 관련된 서류로 시군구청장한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업주체가. 근데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을 때는 사업주체에게서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를 이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 이상. 그리고 이 보관하고 있는 이 목록표 자체를 이 견본주택에 사용한 마감자재 목록표입니다. 시군구청장은 마감자재 목록표를 보관하고 있다가 입주자 모집 승인 시 입주자가 요구를 하면 이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시군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승인을 내주는 관청이고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입주자들이 요구하면 이 마감자재 목록표를 공개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맞는 지문입니다. 두 번째, 자,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시공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이 마감자재 생산업체가 부도났을 때 이런 거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가 마감자재 생산업체가 부도가 났을 때 또는 그 제품의 품귀 현상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기존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설치 시공하려는 경우는 당초 마감자재의 품질보다 더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가 이거 하여야 한답니다. 기존의 마감자재보다 같은 질 이상의 자료로 그래서 기존 품질보다 더 좋은 재료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조항으로 이거 2번 질문 틀렸습니다. 당초 마감자재 같은 질 이상의 자재로 설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202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요약집에. 다른 교재로 공부하신 분들은 주택의 공급에서 입주자 모집 승인이라는 파트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연히 입주 예정자한테 알려야 되죠. 기존 마감자재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더 좋은 품질을 쓰겠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자, 4번. 일반인들한테 공급하는 공동주택, 자, 우리 아파트 연립 다세 같은 공동주택을 공공택지에서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자, 주변에 그 새 아파트, 주변에 새로 완공된 주택보다 자, 더 싸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변의 시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거죠. 자, 이 4번 질문은 주의할 점이 공공택지라는 땅에서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는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적용돼가지고 주변 시세보다 낮게 분양하도록 되어 있고, 자, 이게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 나오면, 공공택지 외의 택지가 나오면 국토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서 정하는 지역이면 공동주택 공급할 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렇게 공공택지 외의 택지도 분양가 상한제를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공공택지에서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그러시면 안 돼요. 공공택지 아닌 택지도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거 지을 때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거 옛날에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소형주택 같은 것들은 공급을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약간 높게 분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2번 문제. 자, 주택의 공급 및 분양 가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받아서 분양 가격을 정할 때는 택지비와 건축비로 두 개로 나눠서 이 택지비 관련 내용에 따라서 계산하고 건축비 관련 법에 따라서 계산해서 이 두 개를 합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분해서 계산된다. 자, 1번이 맞아요. 1번이 옳은 겁니다. 자, 1번 정답. 자, 우리 토주택공사는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을 할 때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시군구청장한테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원문은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공사나 지방공사,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공사, 지방공사, 그 다음에 총지분의 50%를 넘게 공공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 자, 50% 넘게 공공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도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않는 예외는 202페이지 요약집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에. 자, 세 번째. 자, 복리시설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자, 우리 복리시설은 주택이 아니라 상가입니다. 주택단지 아니라 상가 같은 복리시설에 입주자 모집, 즉 상가 분양을 할 때는 시군구청장한테 입주자 모집 승인이 아니고 이건 간단하게 신고사항입니다. 복리시설에 입주자 모집을 할 때는 입주자 모집 승인보다 간단하게 신고를 하고 자, 모집을 할 수 있으니까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자, 4번. 자, 공공택지에서 우리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 자, 우리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 시대보다 싸게 공급하는 이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일 때는 분양 가격을 외부로 공시하셔야 돼요. 이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 분양 가격을 공시를 해야 한다. 공시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4번 틀렸습니다. 자,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을 적용해서 주변 시대보다 싸게 분양을 할 때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 사업주체가 분양 가격을 공시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자, 이게 공공택지 외의 택지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분양 가격을 공시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차이점은 우리 요 내용은 저기 204페이지 요약집 보시면 이 분양 가격의 공시 요구 이렇게 하셔가지고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은 이 사업주체가 공시하는 거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이 있다면 그때 앞에 시군구청장이 분양 가격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둘 다 공시를 해야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면 공공택지든 공공택지 외의 택지든 공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분양 가격이 어떤 내용으로 나왔는지를 어떤 그 내역 같은 것들을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관광특구에서 150m 이상 또는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으로 짓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들이니까 자, 분양가 상한제를 안 받는 것은 관련 203페이지, 204페이지 요약집 보시면 되고 다른 교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분양가 상한제 부분을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를 안 받는 것들을 6가지 형태로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 교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정답을 1번으로 봐야 되겠죠. 1번이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는다. 이거는 공시를 해야 된다. 자, 복리시설은 신고사항이다. 이렇게 되겠죠. 3번 주택법상 주택공급질서 교란 방지에 대한 자, 주택법상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를 사고 팔고 하면 안 되죠. 그럼 교란행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닌 것은 자, 지금 주택법에서는 주택 공급 질서 교란 금지, 교란 방지라는 규정이 어디냐면 이거는 우리 관련 요약대권 206페이지 보시면요. 자, 우리 주택법에서는 누구든지 지역직장조합원의 지위, 지역직장조합원 주택조합원의 지위, 주택상환사채, 입주자 저축 통장 증서, 무허가 건물 방에서 이주 대책자 확인서 이런 것들을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인데 또는 지위인데 이걸 불법으로 양도 양수하거나 알선 광고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양도 양수 불법으로 알선 광고하시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벌금입니다. 다만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 금액을 초과하면 그 3배의 금액으로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공급질서 교란 방지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그거 말고도 추가적인 제재사항이 있습니다. 자, 징역이나 벌금 말고도 자, 공급 신청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자, 이거를 갖다가 뭐 양도인, 양수인 둘 다 지위를 무효로 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 있고 공급 계약을 이미 모르고 체결했을 때 불법 양수인한테 사업주체가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업주체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환매죠. 환매. 일정된 가격을 지급하면 지급한 날의 주택을 사업주체가 다시 찾아올 수 있다. 환매. 근데 양도 차익의 몰수 같은 건 아니죠. 양도 차익의 몰수가 아니라 아까 징역이나 벌금 부과할 때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이면 초과하는 금액으로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벌금형을 부과하는 거지 양도 차익을 전액 몰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입주자한테 이
일정한 대금을 지급하고 판매할 수 있고 퇴거 명령도 할 수 있으니까. 자, 일단 양도 차익에 모일 수 있는 것들은 공급 질서 교란 금지에 관련된 제재에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대신 징역이나 벌금형 부과할 때 벌금을 더 세게 부과할 수 있는 양도 차익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 금액보다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3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으로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을 몰수하는 건 아니고 징역이나 벌금 부과할 때 그 얻은 이익 같은 걸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주택의 공급과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지방공사가 입주자 모집을 할 때는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시군구청장한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 바닥,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가격을 따로 제시된다. 왜냐면 입주자들이 이런 걸 별도로 자기 자체적으로 인테리어 시공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가격을 빼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가격을 제외하고 공급 가격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안 받아서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할 수도 있습니다. 자,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 관광특구에서 또는 150m 이상이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거죠. 그리고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할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 되고,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공급 가격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택지비하고 기본적으로 건축비가 있죠. 근데 택지비 같은 경우는 택지의 공급 가격에다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해서 택지비를 계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5번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할 때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이 분양가 상한제에서 이 분양 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나눠지죠. 이때 택지비는 택지의 공급 가격에다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가야 되겠죠. 지방공사는 시군구청장한테 승인 같은 거 안 받고도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건 저당권 설정 제한인데, 자, 주택사업주체가 주택조합일 때, 또 주택조합이 아닌 등록사업자 같은 자일 때,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된 주택 대지에 대해서, 자, 이게 우리나라가 3분양을 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짓고 있는 주택이나 대지에 대해서 자,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같은 이런 제한 물건을 설정한다든가 또 저당권 같은 걸 설정해서 이 담보 물건 같은 걸 설정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주어가 주택조합일 때는 주어가 주택조합이 사업을 할 때는 이 기억이 언제부터 니은번 언제까지인데 언제부터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주택조합이 아니라 등록사업자 이런 등록사업자 같은 민간건설업자일 때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이 되는 거예요. 기업권 출발한 날짜가. 자, 요거는 207페이지 보시면, 자, 입주자 모집, 자, 여기 기업권이 주택조합일 때는 여기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이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주택조합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그런 거고, 자, 주택조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등록사업자 이런 식으로 민간 건설업자로 나오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자,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일로부터 자, 이 건설되고 있는 주택이나 대지에 대해서 언제까지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일 자, 아파트가 완공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일 자, 신청 가능일 이후 60일까지죠. 그래서 요거 좀 어렵습니다. 이 내용이. 이 저당권 설정 제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택조합이 사업주체면 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자, 끝나는 날짜 주택이 완공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한 날로부터 60일까지는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자, 건설된 주택 대지에 대해서 전세권, 지상권, 등기되는 임차권 또는 저당권 같은 것들을 설정하시면 안 된다. 자, 이거 답이 이제 1번입니다. 1번. 사업주체가 주택조합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자, 끝나는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은 자, 사업주체가 자, 건설되고 있는 주택이나 대지에 대해서 전세권, 지상권, 등기된 임차권을 설정하면 안 되죠. 그럼 입주민들이 피해보기 때문에 또는 저당권 같은 걸 설정해서 이 사업주체가 돈을 빌렸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조심할 거는 이게 주택조합이 아니라 등록사업자 같은 다른 사업주체로 나오면 그때는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자, 주택조합이 아니라 등록사업자 이런 식으로 사업주체가 나오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자, 승인일이 아닙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끝난 날까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한 날로부터 60일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에 기업번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지금은 주택조합이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자, 주택이 다 거의 완공되고 나서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한 날로부터 60일까지 기간을 더 줍니다. 그 기간까지는 이제 입주민들이 등기해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입주정자 동의 없이 전세권, 지상권 같은 용익물권, 등기되는 임차권 또는 저당권 같은 것들을 설정하시면 안 됩니다. 지어진 주택이나 대지에 대해서 1번을 정답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문제네요. 투기과열지구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투기과열지구는 지정권자가 2명이죠. 투기과열지구가 이제 주택가격이 막 급등하는 적일 때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여러 가지 주택에 대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은행 대출 규제도 하고 또 전매 제한 같은 거 길게 하는 거고 양도세도 중과세하고 이게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정책 목적인데 어쨌든 지정권자는 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각각 정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국토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은 자기 아래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로 가야 되겠죠. 자, 협의하는 게 아닙니다. 시도지사에게 의견 청취 그리고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관련 요약집 208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1번 질문은 당연히 틀렸어요. 국토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하는 경우에는 하급자인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협의하는 게 아닙니다. 2번. 자, 투기과열지구는 해제 요청을 하는 규정이 있죠.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거는 시도지사고, 그 다음에 그 시도지사한테 요청하는 거는 시군구청장입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여기 토지 등 소유자가 시도지사한테 해제 요청하는 게 아니고 자,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인데 시도지사 앞쪽에다가 시군구청장이 시도지사한테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2번도 틀렸네요. 자, 3번. 자, 이건 개정사항으로 혹시 여러분들 교재에 여기 1년마다로 되어 있으면 개정한 거를 반영하십시오. 이거 반기마다가 맞습니다. 자, 국토부 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된다. 자, 이게 반기마다로 바뀌었으니까 이 3번을 정답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교재에 이거 1년으로 되어 있으시면 고친 다음에 이 3번을 정답으로 하십시오. 자, 4번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매가 자, 투기과열지구에서 우리 주택 같은 걸 분양받으면 이 분양받은 주택은 일정 기간 전매가 제한되죠. 자, 근데 우리가 불가피한 사유일 때는 전매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부가 이사를 들어갈 때 그러면 기존에 이제 분양받은 주택을 전매할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근무나 생업, 질병 치료, 취약, 결혼 등으로 다른 주택으로 이전을 할 때 세대원 전부가 자, 세대원 전부가 해외 이주 같은 것도 있죠. 보면 상속도 있고 추가적으로 근무, 생업, 질병 치료, 취약, 결혼도 있고 자, 해외 이주도 있습니다. 해외 이주나 2년 이상 해외 체류 이혼 같은 거, 이혼을 해서 이제 배우자한테 위자료를 주는 형태, 이런 경우는 다 부득이한 사유가 됩니다. 그럼 상속은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을 포함하여 모든 행위가 전매에 제한된다 그러시면 안 돼요. 상속은 전매가 가능한 예외적 사유니까 4번 틀렸습니다. 자, 5번도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려고 하는데 이혼이면 불가피한 사유, 남편 이름으로 입주자 지위가 되어 있었는데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한테 잘 살아라 이런 취지로 이렇게 이전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배우자한테 이전할 때는 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전매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혼으로 배우자한테 분양받은 주택의 입주자 지위를 이전할 때는 불가피한 사유고 사업주체에게 동의까지 받았기 때문에 전매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자, 3번을 정답으로 하시고 여러분들 교재에는 이게 1년으로 되어 있으면 바꾸십시오. 반기마다로 바꿔가지고 반기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답이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7번 지문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요건인데, 자, 우리 투기과열지구는 요 가로 안에 써 있는 이런 조건이 맞으면 투기과열지구를 정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겁니다. 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정하는 기준, 범위 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자,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자,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자, 5대1,
자,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지역들. 자, 이게 5대1, 10대1.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2개월간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5대1이면 주택 수요가 많다는 거죠. 새 아파트 같은 거 분양받으려고 수요들이 많이 모여. 그래서 일반적인 전체 주택은 5대1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의 청약 경쟁률은 10대1을 초과하는 이런 지역에 해당되면 2개월간 5대1, 10대1을 초과한 지역이면 투기과열지구 정할수 요건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있습니다. 주택의 분양 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한 쪽들. 자, 이건 주택의 공급이 위축되는 지역입니다. 공급이 줄면 또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고, 또 앞에 거는 수요가 굉장히 폭증하는 지역이죠. 수요. 2개월간 10대1, 5대1, 10대1을 초과한 지역들. 그래서 기억은 2개월, 그 다음에 니은은 5, 그죠? 5대1이죠. 그 다음에 이건 30%를 감소한 곳이니까 1번을 정답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이 문제가 뒤에 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2개월간 주택의 청약 경쟁률, 모든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평균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청약 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곳 이렇게. 그리고 주택 분양 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해서 이번 달은 주택 공급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러면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니까 투기과열지구를 정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됩니다. 1번 답입니다. 자, 8번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국토부 장관은 시도별 주택 보급률, 자가주택 비율이 평균을 초과한다. 그러면 투기과열지구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는 지금 주택 보급률이나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면 주택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반대로 하셔야 돼요. 자, 시도 주택 보급률이나 자가주택의 비율이 평균 이하일 때 이하인 지역에다가 투기과열지구를 정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정하는 기준에 주택 보급률이나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을 초과하면 주택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 자, 초과하는 지역이 아니라 전국 평균 이하일 때 투기과열지구 정할 수 있다. 1번 틀렸고 2번 시도지사는 주택의 분양, 매매 등 거래에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자, 이 조정대상 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거죠.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정대상 정하는 거니까 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조정대상 지역은 국토부 장관만 조정대상적 정할 수 있으니까 2번 질문 틀렸습니다. 자, 투기과열지구 지정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한번 정하면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별도로 해제를 해야지 투기과열지구 풀리는 거기 때문에 뭐 3년까지만 하고 더 이상 안 한다 그런 게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기간은 기간이 없고 뭐 연장 같은 것도 따로 없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기간 없이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바로 그냥 지정을 하고 나중에 일정 시기가 돼서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해저 조치를 했을 때 투기과열지구 해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지구 내 주택이나 분양받은 지위는 일정 기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4번 같은 거 전매 제한된다. 근데 이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이게 새로 분양받은 주택 전매가 제한되는 건데 이게 보세요. 이거는 함정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지구 내 주택이면 기존 주택, 기존 중고주택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 거는 게 아니고 신규로 분양받은 주택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입주자 지위 같은 거, 신규로 분양받은 입주자 지위 그런 게 전매 제한되는 거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모든 주택이 전매 제한되는 게 아니에요.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기존 주택은 내버려 두고 신규로 분양받은 주택, 다른 말로 하면 입주자 지위 이런 것들이 전매가 제한되는 겁니다. 4번도 틀렸습니다. 자, 5번. 자, 조정대상적으로 지정된 지역이면 시군구청장이 조정대상 지역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국토부 장관한테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투기과열지구도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인데 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밑에 있는 시도, 시군구청장이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조정대상 지역은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밖에 없지만 조정대상 지역 국토부 장관에게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투기과열지구랑 유사하게 있으므로 5번이 맞습니다. 조정대상 지역권도 관련제 요약집 209페이지 보시면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9번, 10번, 11번 이제 세 문제 남았는데 이게 작년도 이 공급에서 세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원래 공급이라는 부분이 이게 세 문제까지 나올 건 아니고 기존 시험에서는 한 문제까지만 나오는 파트였었는데
이 공급주택 교란 금지를 작년도에는 3문제를 내서 굉장히 좀 우리가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한번 보시면 다 배웠던 부분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택의 공급 관련돼서 공급질서 교란 행위는 자, 금지되어 있죠. 주택 공급질서 교란 금지는 기본적으로 4가지. 자, 주택조합원의 지위, 주택 상환사채, 세 번째 입주자 접촉 증서, 그 다음에 무허 건물 확인서, 이주대책자 확인서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거를 양도, 양수, 알선, 광고 금지예요. 근데 상속이나 저당은 예입니다. 상속과 저당은 공급질서 교란에 안 걸려서 가능한 행위입니다. 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가 지역 직장조합원의 지위는 상속받는 거는 공급질서 교란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입주자 저축 증서를 청약통장을 입주자 저축 증서를 저당 잡히고 돈별로 쓰는 거는 공급질서 교란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주대책자 확인서, 이주대책에 따라서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자, 매매하는 거는 양도, 양수에 걸리는 거죠. 증여도 양도, 양수로 보는 겁니다.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를 양도, 양수에 증여 들어가고 매매 들어가기 때문에 디귿번, 리을번은 이 행위 자체가 공급질서 교란에 걸려서 이거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기역 니은은 금지 행위가 아니므로 기역 니은. 자, 이 문제 찾는 게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되는 걸 찾는 거니까 기역 니은은 교란이 아니고 요거 디귿하고 리을은 불법 행위로 교란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답을 요거 디귿 리을 3번으로 봐야 되겠죠. 자, 10번 이거 앞에서 배운 거죠.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 설명이다. 발언에 들어갈 것으로 오는 것은 자, 투기과열지구 지정한 날에 속하는 달의 전달 직전월로부터 소급해서 2개월간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1, 전체 주택의 청약경쟁률 월평균 5대1, 국민주택 규모, 소형주택 같은 거를 뽑아서 자, 조사해봤더니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10대1, 그 다음에 주택 보급률이 자, 보시면 이거는 분양계획이죠. 제가 착각했네요. 디귿번은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해서 이번 달이 지난달보다 30% 적게 분양한다. 이건 분양계획입니다. 자, 주택 보급률은 뒤에 나오는 파트고 자, 일단 이거 기억번 2개월 동안 월평균 청약경쟁률 주택 전체로 5대1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뽑아서 조사해보면 청약경쟁률 월평균 10대1 2개월 10대1 그 다음에 디귿번 같은 경우는 주택의 분양계획이 30% 이상 지난달보다 감소한 적이니까 보시면 자 2개월 들어가야 되고 10 그 다음에 1번이죠. 분양계획 1번 정답은 1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최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 기본서 713페이지 보시면 자, 요약집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자, 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 상한제 조형주택을 자, 이거 불가피한 사유로 파는 경우가 있다면 이걸 먼저 매입할 수 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 상한제 조형주택으로 싸게 주택을 받은 사람이 자,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팔겠다 그러면 일반 부동산에 파는 게 아니라 토지주택공사가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자, 매입할 때 이 매 금액을 정하는 건데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주택 매매가격의 80에서 100%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매입비용이 25%에다가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75%를 더한 금액으로 25%, 70% 이걸 더해가지고서 매입금액을 정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25%, 75%가 정답이 2번이니까 이거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공급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5번째 테마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다음 강의 더 진행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